자, 여러분. 19세기에 일어난 단순한 종교적 분쟁이 어떻게 산업화된 현대전의 끔찍한 청사진으로 변모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흔히 마지막 십자군 전쟁이자 최초의 현대전으로 불리는 크림 전쟁. 오늘 우리가 분석해 볼 자료의 핵심 테마인데요. 그 모순적이고 파괴적인 역사의 전환점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차근차근 짚어볼 핵심 흐름입니다. 1. 유럽의 병자. 2. 마지막 십자군의 시작. 3. 새로운 무기와 낡은 전술. 4. 최초의 미디어 전쟁. 5. 세바스토폴의 함락. 그리고 마지막 6. 현대전의 유산순으로 갈등의 기원부터 결말까지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유럽의 병자이자 이 모든 갈등의 뿌리로 들어가 보죠.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핵심적인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동방 문제인데요. 당시에 과거 막강했던 오스만 제국이 서서히 무너지면서 유럽 강대국들 사이의 힘의 균형이 박살날 위기에 처한 아주 골치 아픈 지정학적 난제였죠.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들은 러시아가 오스만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을 꼴꺽 삼키고 너무 큰 힘을 갖게 될까가 그야말로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바로 이게 갈등의 가장 핵심적인 불씨였던 겁니다. 당시의 군사적 불균형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수치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오스만 제국의 군인 1인당 연간 지출이 단 18은누불이었습니다. 반면에 대영 제국은요, 무려 134은누불을 쏟아부었죠. 서구 열강이 개입하기 전만 해도 오스만 제국이 홀로 저 거대한 러시아를 상대한다는 건 사실상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다름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섹션, 마지막 십자군의 시작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발칸 반도까지 이 사소해 보이는 분쟁이 어떻게 전 지구적 갈등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는지 보겠습니다. 이 급격하게 무너지는 도미노 효과를 한번 따라가 보죠. 1852년에 베들레헴 성당의 출입 문제를 두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더니 이듬해 2월 러시아가 갑자기 정교회 인구 보호권을 요구하고 나서죠. 외교적인 최후 통첩이 오가다가 결국 협상은 결렬되고 1853년 10월 오스만이 먼저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3월 영국과 프랑스마저 참전하게 되죠. 작은 종교 분쟁이 순식간에 거대한 강대국들의 전면전으로 대폭발을 일으킨 겁니다. 이때 러시아의 차르 니콜라이 1세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세속적 이익이나 정복이 아닌 오직 기독교적 목적만을 위해 전쟁을 벌이고 있다. 성전이라는 아주 거창하고 고전적인 명분을 내세웠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요, 오스만 제국을 쪼개고 발칸 반도와 흑해 해협을 장악하려는 아주 현실적이고 냉혹한 지정학적 목표가 숨어 있었습니다. 명분과 현실의 이 극명한 대비가 이 전쟁이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세 번째 파트, 새로운 무기와 낡은 전술입니다. 이제 정치인들의 회의실을 벗어나 실제 전투가 벌어진 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전투 양상은 과거와 정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신호패전을 보면 러시아가 역사상 최초로 새롭게 발명된 폭발성 포탄을 사용해서 오스만 함대를 그야말로 괴멸시켜버립니다. 반대로 육상에서는 영국군이 대량 생산된 미니의 소총을 들고 와서 구식 러시아 머스킷을 사거리면에서 완벽하게 압도해버리죠. 하지만 이런 파괴적인 신기술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교들의 무능함이 모든 걸 망쳐버립니다. 애매모호하고 엉망진창인 명령 하달 때문에 결국 발라클라바에서 벌어진 악명 높은 경기병대의 돌격 같은 무의미하고 치명적인 대참사가 발생하고 만 거죠. 이 현대적인 화력을 구식 전술로 맨몸으로 마주해야 했던 그 참담함. 알마 전투 당시 러시아 장교 에두아르드 토틀레벤의 회고를 보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적은 소화기 우월성을 확신하고 근접전을 피했다. 우리 부대는 엄청난 손실을 입을 뿐이었다. 낡은 전술만 고집하면서 현대식 소총의 사거리 안으로 무작정 병사들을 돌진시키는 게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았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네 번째 파트, 최초의 미디어 전쟁입니다. 본격적인 전신과 참호의 시대가 열린 거죠. 전신 기술의 도입, 이게 정말 엄청난 나비 효과를 불러옵니다. 유럽 전역의 독자들이 불과 며칠 만에 최전방의 전장 상황을 기사로 접하고 반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정보가 빛의 속도로 퍼지니까 대중의 여론이 무섭게 들끓기 시작했고 이 거센 압박 때문에 당시 영국 총리였던 에버딩경이 사임하는 사태까지 벌어집니다. 빠른 통신 기술이 전통적인 정치인들의 통제력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린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이런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은 전장의 이면에서도 새로운 혁신을 가속화시켰습니다. 윌리엄 하와드 러셀은 최전선 종군 기자로 이름을 날렸고 새롭게 등장한 사진기실은 다소 미화되긴 했지만 선전용 이미지를 본국에 실어 날랐죠. 이 와중에 영웅들도 탄생합니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 영국 야전병원을 체계화하며 전설이 되는 동안 러시아 측에서는 외과의사 니콜라이 피로고프가 현대적인 의료 트리아지, 즉 환자들의 중증도를 분류하는 시스템을 최초로 개척해냈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본국 신문에 실린 깔끔하게 연출된 장교들의 사진들과 달리 진흙탕 속 부츠를 신고 뛰어다니는 실제 현실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훗날 대문호가 된 포병 장교 레프 톨스토이가 포위된 세바스토폴 내부에서 남긴 글을 들어보시죠. 우리에겐 군대가 없다. 규율에 겁먹은 노예 무리만 있을 뿐이다. 그들이 가진 건 수동적인 인내와 억압된 불만뿐이다. 지옥 같은 전장 한가운데 갇힌 병사들의 아주 생생하고도 절망적인 목소리 그대로 느껴지시죠? 5번째 파트, 드디어 세바스토폴의 함락입니다. 본격적인 산업화 시대의 공성전이 어떤 모습인지 제대로 보여주죠. 16만. 여러분, 이 압도적인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연합군이 단 한 달, 딱 한 달 동안 세바스토폴에 쏟아부은 포탄의 개수입니다. 연합군이 전선까지 새로 깐 철도를 통해 탄약을 쉴 새 없이 수송해낸 결과물이었죠. 철도라는 산업기술이 전쟁의 파괴 스케일을 어떻게 상상 초월의 영역으로 바꿔놓았는지 정말 충격적으로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대단보르를 향했던 연합군의 무모한 돌격에 대해 당시 러시아 병사 프로코피 포드팔로프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연기가 거쳤을 때 우리 앞의 땅은 전사한 영국군들의 시체로 뒤덮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산업화된 참호전,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쏟아지는 화력이 만들어낸 대규모 학살의 끔찍한 현실이 이 짧은 문장 안에 뼈저리게 담겨 있습니다. 1855년 9월 프랑스군이 마침내 전략적 요충지인 말라호프 보르를 점령하자 러시아군은 결국 세바스토폴을 포기하고 철수합니다. 당시 간호사 알렉산드라 스타호바의 증언을 들어볼까요? 도시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다. 공포와 혼란의 현장이었다. 세바스토폴은 검은 연기로 뒤덮였다. 아군이 스스로 불태우고 적군이 들이닥친 이 종말론적인 묘사, 세바스토폴이 맞이한 파국의 순간이 진짜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지 않나요?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파트입니다. 현대전의 유산, 그리고 지정학과 사상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국가별 사상자 수치를 한번 살펴볼까요? 러시아 45만 명, 프랑스 10만 명, 오스만 제국 4만 5천 명, 영국 2만 2천 명, 그리고 사르데냐 2,300명까지. 강대국들이 이른바 힘의 균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버린 권력투쟁이 낳은 참으로 비극적인 성적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충격적인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크림 전쟁에서 희생된 이 수많은 일반 병사들의 압도적 다수는 총탄에 맞은 게 아니라 바로 질병으로 목숨을 잃었다는 겁니다. 바르나의 수경지에서 발라클라바의 참호에 이르기까지 끔찍하게 불결한 환경 속에서 창궐한 쿨레라와 이질 같은 전염병이야말로 아군 적군할 것 없이 모두를 집어삼킨 진정한 사신이었던 거죠. 1850년 3월 마침내 파리 조약이 체결되며 전쟁은 끝이 납니다. 흑해는 비무장화되었고 오스만 제국은 간신히 살아남았지만 여전히 약소국으로 남아 열강들의 노골적인 간섭에 시달려야 했죠. 오스트리아는 외교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어 훗날 벌어질 전쟁들에서 뼈아픈 불이익을 받게 된 반면 사르데냐는 프랑스와 끈끈한 관계를 맺으며 훗날 이탈리아 통일을 위한 결정적인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유럽의 지정학적 도미노가 완전히 새롭게 판을 짠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새로운 통치자 차르 알렉산드르 2세의 도전적인 이 마지막 선언을 들어보시죠. 세바스토폴은 모스크바가 아니다. 크림반도는 러시아가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러시아인이며 신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 뜻하는 게 뭘까요?
파리 조약이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야망을 완전히 꺾어버린 게 아니라 단지 훗날의 팽창을 위해 잠시 숨을 고르는 일시적인 휴지기에 불과했다는 걸 완벽하게 시사해 줍니다. 증기철도와 폭발성 포탄이 기병대와 머스킷을 역사의 뒤안길로 완전히 밀어내버린 이 시기. 여기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과연 크림 전쟁은 동방 문제를 해결하고 유럽을 진정으로 안정시켰을까요? 아니면 20세기에 전 세계가 참혹하게 목격하게 될 그 끔찍한 산업화 대량학살의 피투성이 청사진을 완성해낸 것에 불과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